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강 5, 6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대명력에 이어서 이 황금력이라는 걸 할 건데, 이 황금력도 상당히 좀 뭐랄까 우수한 역법이거든요. 요거를 정리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너무 뭐랄까 추상적이라서 소위 한의학 뽕이 조금 아직은 안 찰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 뽕 차는 것도 중요하거든, 사실. 그죠? 이게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돼야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적인 내용, 즉 전기신열 파트를 동의보감과 유경으로부터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순수 한의학 내용이고 요 천문학 내용과는 달리 순수 한의학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가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리가 끝나면은 한 번은 5, 6개 올리고 한 번은 뭐 정기신열 올리는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상은 그렇긴 한데 뭐 물론 제 시간과 체력이 받쳐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황금력을 할 건데, 이거는 보시면은 분법이 이렇게 또 숫자가 크죠. 그리고 윤법 자체도, 윤주 자체도 되게 큽니다. 즉 676 회기년과 8361 상망월이에요. 오차는 상당히 작아요. 상당히 이것도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회기년 상망월의 길이도 지금 황금력이니까 요거죠. 요거면은 순환할 때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아마 국가 공인역법으로 채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기년의 길이는 3분 정도니까 뭐 대명력보다는 당연히 못하지만 이전의 모든 역법들보다는 상당히 우수하고, 이거 특히 상망월의 길이는 거의 대명력에 준할 정도로 정확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얘를 이탈릭체로 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도 다 여기랑 여기랑 다 뭐예요? 이 윤주를 적용했을 때 년월의 일수가 완전히 소수점 이하까지 일치하거든. 그지? 9406, 9406, 6442, 6442. 근데 얘는 보시면은 3188, 3116입니다.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 세 번째 차례부터 차이가 나거든.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법들, 대명력까지 역법들과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을 차용했다 이거야. 요게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만큼 뭔가 얻는 게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127이구나. 자, 보시면은 이 수치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자, 이걸 볼 겁니다. 두 핵심 역수가 있죠. 역법의 두 핵심 역수 뭡니까? 회기년과 상망월의 길이잖아. 요 둘의 어떤 연계성이 내재되었는지를 찾아볼 거야. 그래서 일단은 황금력 이전에 대표적인 대명력을 먼저 살펴볼게요. 대명력의 윤주는 요거였죠. 391년 4836월입니다. 그래서 1회기년이 뭐예요? 1회기년이 이렇게 정의가 됐었거든, 원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 즉 1540 149 분의 116321에다가 4836을 곱한 형태가 1회기년이란 말이야. 즉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1상망원의 길이가 뭐예요? 상망원은 요렇게 정의가 됐었는데 동일하게 분해를 해봤더니 요렇게 됩니다. 391 요렇게. 자, 그래서 얘는 동일해. 그런데 뭐가 곱해진 거예요? 서로 회기년에는 동일한 어떤 상수값에다가
4836이 곱해졌을 뿐이고 1상방울의 길이는 동일한 상수값에다가 391이 곱해졌을 뿐이야. 이거 보시면 감이 오겠죠. 그러면 원래 회기인형과 상방울의 길이가 서로를 약간 뭐랄까 의존하는 형태로 정의가 돼 있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다가 391년이면 뭐예요? 이게 1회기년이니까 여기다가 391 곱한 거고, 4836 상방월은 여기다가 4836을 곱한 건데, 곱하기 391 곱하기 4836 하면 얘네들은 당연히 같아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기년과 상방울의 길이 자체가 특정 상수 곱하기 각각의 윤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윤주를 곱한 값은 서로와 같아질 수밖에 없게 아예 사전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 회기년과 상방울의 길이가. 그래서 위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수치가 복잡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윤주를 적용했을 때는 똑같이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아시겠죠? 즉 애초부터 1회기년과 1상방울의 길이가 특정 상수에다가 상대 기간의 윤주를 곱한 형태로 상호 의존적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391회기년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다가 391을 곱한 거고, 4836 상방울은 여기다가 4836을 곱한 건데 완전히 이거 뭐야, 동일하죠. 그래서 이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 그래서 연산된 두 기간은 완벽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게 되고, 즉 이러한 수학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역들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서 윤주를 적용했을 때 소수점 이하 부분까지 완벽하게 떨어지는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무리수로 추정되는 1회기년과 1상방울 간의 비율을 강제로 인위적으로 윤주의 비율로 유리수화 해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명력의 회기년과 상방울의 비율은 어떻게 돼? 4836 대 39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강제로 유리수화해서 규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관계는 원래 무리수인데 유리수화 해버리니까 결국은 뭘 희생한 거야? 1회기년과 1상방울 길이의 정확성을 일정 수준은 희생했죠. 희생한 거죠. 그 대신 뭘 얻었어? 두 기관이 동기화되는 거대한 주기, 즉 여광 같은 거를 개괄적으로나마 추산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가능해요? 장부기원법을 통해서 특정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정확성을, 회기년과 상방울 길이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이거를 담보로 잡고 요 장점을 얻게 된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명력까지는 다 이랬어. 이런 구조를 채택했는데 보시면은 황금력의 어떤 유니크한 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황금력의 두 핵심 역수인 1회기년과 상방울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일단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쪼개보면은 아까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어쨌든 상수 곱하기 서로의 윤주가 돼야 되니까 지금 요 대명력에서의 요 분자와 요 분자에도 상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뭐가 존재해야 돼. 둘 사이에 최대 공약수가 존재해야 돼. 그게 바로 116,321인 거야. 그지?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와 분모가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윤주가 곱해지는 상수가 되는 거지. 알겠죠? 즉 회기년과 상방울을 이렇게 뭐랄까 가분수 형태로 표기를 했을 때 요 분자 부분의 두 분자 부분의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면 그거를 1 아닌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면 그거를 상수화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거의 요 대명력까지의
수학적 구조와 동일해지는 거지. 근데 이거 보세요. 자, 11만 6,321이라는 거대한 최대 공약수가 존재하던 대명력의 두 역수의 분자와는 다르게, 자 봅시다. 엑셀을 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봤어. 요 회귀년의 분자와 황극력 회귀년의 분자와 황극력 상망원의 분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봤는데 1이야. 상수가 없다는 거야 결국.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나오겠지. 두 개로 곱한 값. 얼마냐?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 천조야, 천조. 1900조라는 최소 공배수가 나오지.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돼도 뭔가를 맞출 수 있긴 해요. 뭘 맞출 수 있어? 이것도 서로의 윤주를 이렇게 세팅해 버리면 되거든. 자, 둘 간에 태제 공약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는 주기는 어떻게 돼? 여기다가 1, 2, 3, 9, 6, 8, 2, 6을 곱해주면 되지. 뭐? 요 분자.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1, 5, 3, 3, 2, 8, 2, 0, 3을 곱해주면 당연히 얘네들은 같아지겠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긴 해. 그래서 1 외에 어떠한 공약수도 존재하지 않기에 이 두 분자, 황극력의 두 분자 사이에는 기존의 역법들과는 달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까 기껏해야 대명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숫자가 크다고 해도 회귀년에 고작 391을 곱했고 상망원에는 4836을 곱했을 뿐이야. 이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 근데 일단은 회귀년 자체가 1200만을 곱하고 상망원은 1억 5천을 곱해야 돼. 그래야 윤주가 이렇게 동일해졌던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가능은 한데 윤주라고 볼 수 없죠. 1200만 년 사이에 그 근처의 윤주니까 효용성이 너무 낮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 그 대명력까지의 역법과는 다르게 이 회귀년과 상망월이 서로를 의존하며 정의된 게, 규정된 게 아니라 이거지. 최대 공약수가 없는 걸로 봐서는. 따라서 이와 같은 두 역수 간의 수학적 미연계성은 뭡니까? 대명력까지는 회귀년과 상망원의 길이가 특정 단일 윤주에 끼워 맞춰지는 구조로 형성되었었거든. 그죠? 근데 이 황극력의 회귀년 상망원은 이런 구조를 띈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한 거야? 원래 두 수 간의 비율이 무리수에 가깝다고 했잖아. 그지? 실제의 회귀년 상망월 주기만을 고려해서 독립적으로 규정된 정확도 높은 수치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실제 주기만을 고려해서 규정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윤주 빼고는 완벽하게 소수점 이하까지 맞을 수가 없어 원래. 근데 그거를 이 황극력을 만들어낸 누굽니까? 이 사람이지. 유작이라는 사람이 그걸 또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는 맞는 윤주를 발견을 해낸 거야. 그래서 적절한 기간 내에서는 완벽하게 소수점 이하까지 다 맞아떨어지는 동기화가 불가능한 두 회귀년과 상망월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근접하게 동기화시켜줄 수 있는 유리수 비율을 나중에 추산해서 치움법의 주기로 활용하는 거지. 그게 바로 황극력의 윤주인 요겁니다. 676년 249 윤법이야. 그리고 이 정확도는 오차가 요거에 불과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회귀년과 상망원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요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죠. 즉 1회귀년과 1상망원의 규정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의 역수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하죠. 그죠? 그 대신 뭐 소수점 이하까지 완벽하게 그 윤주를 적용했을 때 떨어지지 않거든. 일정 수준의 오차는 대략 필연적이야. 즉 황극력의 치움법의 오차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대략 연평균 대략 0.92초니까 1초 정도. 근데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하죠.
이 정도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수반하게 되는 거야. 즉 이러한 구조, 기존 대명력까지 구조와 다른 이러한 구조를 가진 황금력은 1회기년과 1상망원의 길이가 윤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설정된 첫 번째 역. 그럼으로써 장부기원법을 폐기한 첫 번째 역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말했잖아. 장부기원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회기년과 상망원의 길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어떤 윤주가 필요하다고. 그게 대명력까지는 회기년과 상망원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능했었는데 이 황금력에서는 그러한 인위적 규정으로부터 탈피해서 회기년과 상망원의 길이의 정확성을 더 끼했기 때문에 상대역으로 장부기원법은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대략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오차가 되게 적은 정확한 윤주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장자신의 일행 영축론이 있잖아. 그지? 기억나시죠? 이것도 타원궤도를 도는 모든 천체에 적용되는 거 있잖아. 태양이라는 초점 하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 근처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원일점 근처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했잖아. 즉 지구 공전 속도의 불균등성. 지구 입장에서 설명하면 태양 연주운동 속도의 차이. 이게 일행영축론이었잖아. 자, 그러면 이 일행영축론을 기반으로 절기를 추산할 때 그동안은 평기법이 사용되었었는데 이 유작의 황금력에서는 전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평기법과 전기법이 뭐냐를 알아야겠죠. 간단합니다. 자, 이상적인 케이스는 뭡니까? 지구 공전 속도가 등속이야. 어떤 위치에서건 동일한 속력으로 공전을 해. 그러면서 공전 궤도가 원형이야. 완벽하게. 이런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1회기년의 길이가 365.242이라고 볼 때 이거를 24등분한 시간 간격인 15.2184251마다 태양의 환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360도를 24등분한 15도씩 변화되게 마련이겠지. 즉 얘네들이가 완벽하게 매치가 된단 말이야. 어떤 동지점으로부터 뭐 15.2184251이 지나면 환경도 270도여서 완벽하게 뭐 285도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이렇지 않죠. 실제로 모든 천체의 공전궤도는 타원형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플러 제2법칙에 따라서 공전 속도 또한 근일점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원일점에서는 속도가 느린 이 근일점, 원일점 축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절기라는 게 어쨌든 절기라는 게 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뭐랄까 28수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이 공전 위치에 따라서 이거를 뭐 24등분 한 거야. 그지? 4, 8, 여기서 두 개씩 나누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24등분 한 거지. 그럼 결국 요 간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문제가 생겨. 이게 완벽하게 원형 궤도를 형성하고 태양 연주운동 속도가 완벽하게 등속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5.2184251 간격으로 이거를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 15도 간격으로 세팅을 하면 돼. 이 절기간 간격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타원형 궤도의 연주운동 속력이 계속 변화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절기를 세팅하느냐가 또 관건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평균 공전 속도보다 빠른 근일점 인근으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죠. 근일점 인근에서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동일한 시간을 줬을 때 환경 변화폭이 어떻게 돼? 크게 나타나지, 당연히.
그게 그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잖아. 역으로 평균 공정 속도보다 원일점 근처에서는 어떻게 돼요? 느려지거든? 그지? 그러면 환경 변화폭이 작게 나타나는 거야. 자,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두 가지 기준이 생겨버려. 시간이라는 기준과 환경이라는 기준이 생기거든? 그럼 만약에 시간을 기준으로 황도를 24분할해. 말 그대로 15.2184251을 간격으로 등분을 했다고 쳐. 황도를 24등분을 했을 때 어떤 기간에는 환경 변화폭이 15도에 미치지 못하겠지. 왜? 동일한 시간에 이 원일점 인근에서는 되게 조금만 가거든. 그럼 15도도 미치지 못하겠지. 15.2184251. 15도를 미치지 못하겠죠. 이건 1이니까 정확하게 15도로. 그럼 어떤 기간, 어떤 15.2184251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빨라지니까 동일한 시간에도 15도를 초과해 버릴 만큼 이동을 해버릴 수 있겠지. 아시겠죠? 즉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각 절기 기간마다의 환경 분포가 들쑥날쑥해져 버려요. 역으로 환경을 기준으로 황도를 24분할해. 즉 270도는 동지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등분할 경우 각 기점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기간 동일하게 15도를 나아가야 되거든. 동일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속력이 다르잖아. 근일점에서는 빠르고 원일점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어떤 구간, 즉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기존에 예상된 15.2184251보다 일찍 다음 절기 지점에 도착을 하겠지. 역으로 원일점에 가까운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15.2184251보다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다음 절기에 도달하는데. 즉 환경을 기준으로 이 절기를 규정해버리면 절기간 날짜 간격이 들쑥날쑥해져 버려. 어떻게든 규정을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황도를 24분할 하는 경우 이 방법을 평기법이라고 하고 그동안 계속 사용되어 왔었는데 이거를 환경을 기준으로 황도를 24분할한 전기법을 여기 환경역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절기와 환경의 대응성이 핵심이라면 이 전기법이 훨씬 정확하겠죠. 그죠? 뭐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절기법하고 절기 규정법하고 똑같이 뭐 환경 270도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뭡니까? 285도는 소환이 되는 거고 300도는 대안이 되는 거지. 그러나 지금 이렇게 환경을 기준으로 절기를 세팅해 버리면은 근일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근일점이 요 동지 근처에 있어 버리면 270도에서 285도로 나아가는데 15.2184251보다 적게 걸리겠지. 근데 만약에 지금 원일점이 동지 근처에 있으면 요것보다 더 많이 걸리겠지. 즉 시간 간격은 들쑥날쑥해져 버립니다. 요 전기법을 채택했을 경우. 그래도 요 환경이 사실상 모든 절기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요 환경을 기반으로 절기를 규정하는 게 맞고 거기에서 초래되는 나머지 어떤 이러한 간격의 문제는 역법으로 해결해야지. 그죠? 아무튼 이겁니다. 지금 결국 근본적으로 모든 천체는 타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타원 운동을 하면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속도 자체가 공전 속력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시간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든 환경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든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단점은 존재하고 그래도 환경역에서는 환경을 기반으로 24절기를 분할하는 전기법을 최초로 채택했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정삭법의 도입이야.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도 이렇게 타원형 궤도를 돌리면 달 역시 지구를 하나의 초점으로 타원형 궤도를 돌렸지. 그러면 달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와 가까운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지고 공전 속력이 빨라지고 지구와 먼 지점에서는 공전 속력이 느려지겠지. 그러면 상망원을 규정할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상대 환경으로 적용을 하느냐, 즉 환경으로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기간으로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지. 똑같아요. 일행영축론을 달의 운행에도 적용해서 월행 지지리지게. 그러면 월상을 추산할 때 평삭법 대신 정삭법을 여기서도 사용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달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이 음력의 기본은 월상이에요. 월상. 달의 위상이 무조건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사기 나타나야 하는 1일이나 말일이나 1일 사이에 아직도 금음달이 떠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 역법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겠지. 즉 무조건 뭘 맞춰놔야 되냐면 요걸 맞춰놔야 돼. 어떤 역일과 월상을 맞춰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월상인데, 월상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태양과 지구가 위치할 때 달이 요 두 기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어느 만큼의 환경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사실상 포인트거든. 그래서 달의 공전은 당연히 정삭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절기가 환경을 기준으로 규정되는 게 맞는 것처럼 이것도 상대 환경을 기반으로 월상을 맞추기 위해서 규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요거 역시 황금약에서는 정삭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달의 공전 속도 또한 지구와 가까운 근지점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그지? 지구에서 먼 원지점에서는 속도가 낮겠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동일하게 띠게 되니 월상 변화 구간을 결정하는 백도 분할 방법에도 마찬가지로 평삭법과 정삭법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황금력에서는 전기법과 정삭법을 사용하게 된 거고, 다만 이렇게 우수한 황금력이 실제로 국가적으로 반포돼서 시행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정삭법이 채택되어 반포된 최초의 력은 황금력의 제작 시기로부터 15년 후인 AD 619년에 반포된 무인력이랍니다. 그러면 정삭법이 채택될 게 어떻게 돼요? 월상과 역일 간 부합도 및 일월식의 예측도. 일월식도 사실은 삭과 망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계 위치에서 뭐가 일어나? 일식이 일어나고, 요 지구의 그림자 속에 가려지는 요 망의 위치에서 월식이 일어나잖아. 결국 일월식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월상과 역일 간의 부합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야 돼.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그지? 즉, 이 무인력에서 실제로 정삭법을 채택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반포됨으로써 월상과 역일 간 부합도 및 일월식의 예측도가 모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단 이거를 이 전기법이든 정삭법이든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기간 자체가 계속 변화하잖아. 절기간의 그 기간도 계속 변동되고, 이건 뭐예요? 삭과 상현, 상현과 망 요 사이 기간도 계속 바뀌겠지. 이 바뀌는 거는 역법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AD 645년에 9월에서 12월을 봤더니 이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9월, 10월, 11월, 12월이 모두 큰 달이 돼버린 거야. 30일이 돼버린 거야. 음력으로 봤을 때. 이걸 연사대월이라고 해요. 연속된 4개 대월.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29, 30, 29, 30 반복되는 패턴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사대월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 정교한 정삭법을 버리고 다시 평삭법으로 회귀하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명령의 세차법을 계승하였습니다. 대명령의 세차법은 뭐였어요? 여기 나왔잖아. 저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거. 대명령의 세차법을 계승. 여기서 세차를 처음으로 채택했잖아. 대명령에서는 46년에 1도 정도. 근데 이 유작은 이거에 수치를 조금 더 보강을 했다 그랬잖아. 수치를 조금 더 보강해서 대략 77년에 1도라는 세차의 변동폭을 규정해냈는데, 이게 사실상 현대 측정값과 더 가까운 정확한 값이다. 그래서 조충지가 채택한 세차를 자기의 역인 황금역에도 유작은 채택을 한 거지. 다만 그 수치를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금역도 대명력 못지않게 엄청나게 좀 획기적인 방법들과 그로 인한 어떤 정확성, 요것들을 끼한 역법이라서 상당히 우수한 역법이죠. 그리고 요런 거, 전기법이나 정삭법을 도입했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세차 운동의 정확도도 더 높였잖아. 그지? 여러모로 상당히 획기적이고 우수한 역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랄까 우수한 역법 중에 하나였던 황금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아마 다음 한 번, 두 번 정도 하면 이 모든 역이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천문도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